시작합니다. 멕시코전을 이틀 앞두고 우리 대표팀의 비공개 훈련장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염탐하려 누군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를 발사해 추락시켰습니다. 우리 전술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주인입니다.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통제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변질돼버린 잠실의 시위 현장을 집중 보도합니다. 멕시코전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가장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 훈련장이 한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전파로 추락시킨 뒤 추적했지만 이미 드론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전술을 파악하기 위해 저지른 일로 보입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전을 이틀 앞두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훈련장. 세트피스를 비롯한 약속된 전술을 맞춰보는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훈련장 위로 희미한 형상의 물체가 떠올랐습니다. 정식 비행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이었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이 발견했고 멕시코군에서 전파를 발사해 떨어뜨렸습니다. 불법 드론은 워밍업 훈련 도중에 차단돼 전술 노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표팀 관계자와 현지 경찰, 군 경력이 추락 지점으로 쫓아갔으나 조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이미 드론을 들고 달아난 뒤였습니다. 아직 이들이 누구인지, 왜 드론을 띄웠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표팀이 해외에서 훈련 중에 불법 드론이 종종 출현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황이 종료된 뒤 대표팀은 부상에서 돌아온 배준호, 김태현을 포함해 선수단 전원이 훈련을 마쳤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용의자들의 도주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멕시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축구가 정보전 논란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웨덴 전력분석원은 우리 대표팀의 사전 베이스 캠프 근처 건물을 빌려 전술훈련과 세트피스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당시엔 사람의 눈이 문제였다면 이번엔 정체불명의 드론이 훈련장 상공을 파고들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길어지면서 현장에선 참정권과 재선거의 구호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미양국이 부정선거 공작을 공조 수사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봉쇄된 경기장 앞에서 성조기가 그려진 투구 모양 가면을 맞춰 쓰고 구호를 외칩니다. 부정선거가 적힌 피켓을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놓기도 합니다. 시위 13일차를 맞은 오늘 잠실 개표소 현장에선 성조기를 두른 인파와 부정선거 음모론 구호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곳곳에 피켓과 구호로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A웹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선관위가 소속된 A웹은 국내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각국에 퍼뜨리고 중국과도 연루됐다는 음모론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A웹은 수차례 보도자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소송을 걸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국제기구 A웹을 한미 양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분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시면 업무방해에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중재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 신대통령이 중재안에 반대하며 출입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이 입구를 막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여성을 말렸지만 여성분 이러시면 상황이 안 타져요.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두 시간 동안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체육단체 진입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잠실 시위엔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령 중재안이 마련되더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막아서면 봉쇄를 풀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선 막아선 여성을 올림픽공원 잔다르크, 이른바 올다르크라 부르며 촉표 세우는 게시글까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전준호, 전용기, 이모경 의원이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체육회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노력들을 좀 함께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해 10여 번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JTBC 김사입니다. 잠실 봉쇄 시위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정치권까지 나섰지만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을 계속 취재해온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어제 시위 현장 상황 중에 이에 도움이 될 만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잠시만요. 저희 지금 협의가 끝났고요. 저분들은 세목이 필요해요. 정말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위대 대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 대표적인 부정선거 세력인 전환길 씨의 측근 김현태 전 707 단장입니다. 네. 시위대를 설득해서 체육회 인사들을 들여보내려다가 더 강성 부정선거 세력에게 대진연 아니냐, 뿌락치 아니냐 딱지가 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 안에서도 분열이 든 거네요. 맞습니다. 부정선거 세력이 잠실 시위 현장을 잠식하면서 이들끼리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 시위대들이 올리는 SNS 글들 좀 보여드리면요. 전환길 씨, 국민의힘 지지 세력,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 등 나뉘어서 서로 문제다, 자유와 혁신이 문제다, 국민의힘이 문제다, 이렇게 갈려 있는데, 네. 대한체육회를 들여보내주자거나 하는 조금이라도 온건한 의견을 내면 대진연 아니냐, 프락치 아니냐 몰아가기 때문에 서로 더 극단적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려는 일종의 경쟁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등 주요 정당이 찾아와서 중재하더라도 먹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경찰도 이 상황 명확한 업무 방해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는 불법행위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진입 방해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지만 경찰은 이 경기장을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의 흥분도가 높아서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극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요, 서울경찰청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제력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경찰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공권력도 정치권도 이 봉쇄 상태를 풀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12일째 이 경기장 입주 단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선관위에 대한 검경 합수본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현장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에 관심을 드러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노력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7 정상회의 환영 행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국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손을 잡습니다. 사진 촬영장에서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밝은 표정으로 약 30초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G7 만찬 기념 촬영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혜경 여사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와 악수하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이후 만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차례 짧은 대화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에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 종전 이후 외교 정책에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업무 오찬을 끝으로 이번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제네바에서 JTBC 유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모두 대통령 귀국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가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도 계파 갈등에 선을 그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모두 한 표를 행사하게 될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민주화, 정당 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의 꿈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 측 세력, 이른바 친석파를 언급했습니다. 친청파가 어떻고 친석파가 어떻고 저도 알 수 없는 악의적 갈라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개파는 없고 또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고도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정청래 대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총리의 최측근인 강등구 의원은 곧바로 당정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당 사이에 불편한 기류를 만들었던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도부 모두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혹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 정 대표는 연임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라면 억울해도 정부 성공을 위해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는 등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귀국길 공항에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방길 환송 때 김 총리만 참석하며 정청래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진 건데요. 일단 선거 소청 지역은 7곳으로 정리가 됐고
결과물입니다. 평소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된 공사비 3천억 원은 모두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This is all my money and donors' money. This is tax-free. We are making a gift of this one. This is a gift. This is not going to be paid for by the taxpayer.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시공사 견적서와 백악관 내부 자료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설 비용 상당 부분은 사업 발표 전부터 이미 비밀 경호국과 백악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비는 9천억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 장담했던 민간 기부금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4,600억 원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연회장을 미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이 확인되면서 예산 유용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입니다. 부산 주민들에게 낙동강은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불법으로 선착장을 짓고 집까지 만들어서 쓰레기와 오폐수를 버리는 얌체족들이 말썽입니다. 단속을 피해 다니며 시민들이 마셔야 할 물을 오염시키는 바람에 근처에선 비릿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소원 밑으로 길게 뻗은 물길, 부산 낙동강입니다. 우통을 덮고 보트를 몰며 수상 스키를 타는 레저객이 연달아 보입니다. 이상한 건 근처에 선착장이 없는데 어떻게 배를 띄웠는지입니다. 드론을 날려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강변 풀숲 사이에 들어선 계류시설이 보입니다.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선착장입니다. 야채처럼 철거를 한다기보다는 이동을 거기다가 다시 아래 강변 쪽엔 아예 집을 짓고 배를 묶었습니다.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CCTV를 달고 담장도 쳤습니다. 계십니까? 수상 가금물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평상도 보이고요. 세탁기에다 가스통도 있고 냉동고까지 가동되는 중입니다. 수시로 조업해 손질하고 부산물을 내다버린 흔적도 있습니다. 녹조까지 일대를 뒤덮어 비릿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소극적인 단속 탓이라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사실 단지가 시민이 없는데 그때는 지금은 똑같아요. 각 행정국이 던지다 보니까 서로 디벨링해서 서로 뭐 어디 방치하는 20km쯤 떨어진 낙동강 지루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천을 따라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섰습니다. 판자를 걸어 화장실로 쓰고 둔치에 썩은 토마토를 무더기로 폐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부산시에서 담당자는 한 명뿐 제대로 된 단속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불법시설 조명할 관련 담당자가 우리 지금 한 명이거든요. 네, 한 명이에요. 관할 지자체들은 문제가 다시 불거진 만큼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 시기 화제 집중 이 시계. 민주당에서 지금 때 아닌 시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놨었는데 사실상 지도부를 향한 목소리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었죠. 그러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회의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은 월드클래스 지도자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정작 시계에 더 주목을 했었죠.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시계, 이른바 이재명 시계를 차고 나왔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 갈등설을 잠재우려고 이재명 대통령 시계까지 차고 나왔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게다가 또 일부 언론에서는 노무현 시계를 벗고 이재명 시계를 착용했다라는 또 의미 부여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끝날 때쯤에 추가 발언으로서 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바로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뭐 그런 식의 주장인데, 참고로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대통령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네. 당시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정 대표를 찾아가서 저렇게 시계를 증정했는데, 정 대표가 자신이 시계 1호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사겠다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계 논란이 나오기 직전인 최고위원회의였죠. 지난주 금요일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입니다.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청래 대표 주장대로 평소에도 계속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부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당청 갈등 논란이나 연임 도전 여부로 정청래 대표의 행동이나 발언 하나하나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고요. 자,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바로 이 시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반증한다라는 분석도 같이 있습니다. 네. 이 사진 보니까 쭉 차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전도 영상 다 찾아봤나요? 몇 개 더 찾아봤는데 예. 부각을 했는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외관은 좀 비슷해 보이는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 자료들을 쭉 보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꽤 크네요. 내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 마중 나가는 게 누가 나가는 게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 둘 다 나가는 걸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일 또 지켜보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정상들의 흔한 수다. 자, 지금 G7 정상회의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렸죠. 물맛이 유명한 곳인데 이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과 동맹국 간의 어떤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를 앞두고, 자, 회의 시작 전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바로 보고 가시죠. 예, 금연한 지 한 달 됐다고 얘기하네요. 예. 주요 정상들이 만나면은 이제 뭐 시간 쪼개가면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였는데,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뒷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상도 결국엔 사람인 거죠. 참고로 일단 그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 뭐 EU 정상들은 뭐 유럽이라서 주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뭐 친밀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예, 그리고 금연했다 그러니까 브라보도 외쳐주고.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거 가벼운 스몰 토크는 어떤 신변 잡기 차원의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 게, 실제로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멜로니 총리가 금연에 나섰다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보도로 다 앞다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헤드라인을 뽑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보도들을 했고요. 왜 그러냐? 멜로니 총리는 흡연가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집트에서도요, 가자지구 관련 정상회담을 했는데, 당시 튀르키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또 오고 가서 화제가 됩니다.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그는 독보적인 이정표를 세우며 자신이 역대 최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프록을 바라보는 나이에 마주한 오늘의 무대에서 또 한 번 불멸의 신화를 썼습니다. 성장이 멈출 뻔했던 작은 소년이 세계 축구사의 거인이 된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누군가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경련의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을 이틀 앞두고 양해각서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의 주권 보장과 제재 해제 등 이란 측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강조했던 핵 논의는 모두 최종 협상으로 미룬다는 내용이라 이란이 외교적으로 승리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미국이 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에게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의 첫 조항에선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낸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2조에선 이란과 미국이 서로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해 주권을 내세워 향후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من فکر میکنم که این برای اولین بار هست که بعد از 47 سال آمریکا صراحتاً به حاکمی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대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문제도 미국이 대폭 양보했습니다. 후속 협상을 통해 유엔 안보리와 국제 원자력 기구 결의를 포함해 미국의 1차, 2차 제재까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동결 자산 해제가 시작돼야 핵 협상을 포함한 나머지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핵 관련 내용은 14개 조항 가운데 8조 하나뿐으로 이마저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는 선언적 내용이다. 미국이 강조해온 농축 우라늄 폐기 등은 직접 언급 없이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들어갔고 이란 핵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없고 자국민들한테 나 승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말폭탄을 다시 던졌습니다. 오는 19일 서명식까지 추가 수정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이 같은 MOU 초안이 공개되면서 미국 내부는 물론 이스라엘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양측의 종전 합의에는 최소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기금을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벌인 전쟁의 뒷수습 비용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홍경 기자입니다. 블룸버그가 공개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는 미국은 영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천억 달러에 미국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agreement covers something very nicely. We're not paying for anything. We're not doing anything.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졸속 합의와 서주기 비판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동맹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We would invite other countries, not us, but other countries to invest in their country. That's fine, but only if the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로이터 통신은 미
결과 사전 정보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 국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미국이 전쟁 복구 비용은 로봇 공격 피해까지 입은 중동 지역과 동맹국 민간 기업들에 전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를 강요당하거나 또 노른자를 미국이 모두 가져가거나 그런 상황,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 우리한테 가지 않겠죠. 기금의 조달과 운영 방식 등은 60일간의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이란 재건 사업 진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합 안전을 고려하면 기금 참여를 마냥 외면하긴 어려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아직 정식 서명식이 열리기 전이지만 미국은 이미 이란에 대한 해상 공세를 풀고 석유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수출길에 올랐고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한 지난 15일 이란 국영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총 38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싣고 미군 봉쇄선을 넘었다고 한 유조선 추적 서비스 기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반관영 매체도 유조선 3척과 필수 물자를 실은 화물선 2척이 미국의 해상 봉쇄망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드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당초 19일 서명식 이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이란 석유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미국의 봉쇄 해제로 석유 수출이 이미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MOU 초안에 따르면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때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기로 해 임시 허용이 아닌 사실상 영구적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 재개되면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원유 등 국제 유가는 3개월여 만에 $70대로 하락해 4거래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시간이 걸려 유가는 당분간 전쟁 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until we start to see the backlog easing and ships transiting through, we're right where we were a couple of weeks ago.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점거 사태 이후 취해진 미국의 금수 조치와 각종 제재가 47년 만에 풀리면 이란산 석유의 미국 수출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선관위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 비용도 나라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 덴마크
지금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이 휴양지를 출장지로 포함시킨 사례도 드러났었는데요. 혈세로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냐